7. 전쟁기념관에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오늘의 끝이 아닌데 지금 두 분을 더 만나러 갈 거야. 교수님, 정말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감사부터 하다니. 누구든 교수님과 만나 뵙는 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니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죠. 그래, 배우려는 좋은 자세군. 지금 만날 분은 조선일보 군사전문 논설위원 한 분과 군대에서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 성악가 신금호 선생이야. 두 분 서로 소개해줄 겸 아까 하던 군대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좋겠네. 교수님, 약속이 어디인가요? 용산의 전쟁기념관 카페 M에서 보기로 했어. 공연장도 알아볼 겸.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여 카페 M에서 잠시 기다리니 유영원 논설위원과 신금호 성악가가 시간에 맞춰 차례로 나타났다.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군요. 정확한 시간에 두 분이 오셨어요. 이쪽이 그 유명한 성악가 신금호 선생이고요. 이분이 유영원 선배님입니다. 둘을 서로 소개할 때는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고 이후 윗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예의이다.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자 서 교수는 민서를 소개한다. 이 친구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서 학생입니다. 오늘 두 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영원 선배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늘 신문과 인터넷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신금호 성악가가 인사하자 유영원 논설위원도 반갑게 맞아준다. 예, 저도 유명한 성악가분을 만나게 되니 반갑네요. 제 기사와 사이트를 자주 본다니 더욱 반갑고요. 그럼요. 유영원의 군사세계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죠. 지난번 무인공격기 드론에 관한 일면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유영원 논설위원은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의 기획실장, 기조실장을 맡고 있고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이자 논설위원이다. 유영원 기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유영원의 군사세계 사이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군사전문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아니,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신금호 선생이 현역 군인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선배님께 여러 가지 논의드리려고 함께한 자리인데 이미 서로 알고 계셨네요. 어떻게 유명하신 유 선배님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신 선생님이 대단하시죠. 정말 우리 군인들을 위한 콘서트는 좋은 일이에요. 특히 현역에 근무하는 많은 젊은 청춘에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유 선배님, 군사 전문 기자님이니까 원천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왜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서 교수의 질문에 유영원 논설위원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을 한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누구나 원하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평화가 정착된 듯 보이는 최근에도 전쟁, 전투, 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의 위협과 여러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단은 결국 군사력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적절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게 국토와 국민이 유린당하겠죠. 6.25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사력 확보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든 필수적인 것이죠. 대답을 듣고 있던 김민서가 질문을 한다. 논설위원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부분 나라에서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청춘의 한 시기를 나라에 바치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젊은 군인이 필요한 거죠? 실제 전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1970년대 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였죠. 사실 그때도 중국과 베트남은 국토의 크기와 인구가 외형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며칠 사이에 베트남군이 중국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고 중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베트남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군의 지휘관들과 군인의 평균 연령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령화된 군대라 전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창 나이 때의 젊은 사람들이 입대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군사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선택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군대의 의무 복무는 젊은 시절에 하는군요. 젊은 날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그렇게 서글퍼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젊음의 한때를 희생하지만 조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조국이 없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던 유용한 논설위원이 서 교수를 보면서 묻는다. 근데 서 교수님은 어떤 보직으로 군복무를 하셨습니까? 아, 저는 자랑스러운 취사병입니다. 취사병? 그럼 요리 정말 잘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집에서 요리 한번 해보라고 성화입니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자주 요리해서 드세요? 아니죠.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100인분 이하로는 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집 요리는 전혀 못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직무로 군생활을 하든지 군복무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젊음의 한때를 희생하는 의경, 전경, 방위산업체 근무 등 모든 일의 본질은 나의 국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하고 또 인정받아야 하죠. 민서가 다시 유용한 논설위원에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도 그냥 3학년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시간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군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의 차이죠. 군대 복무 기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은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보람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내심, 자기절제, 체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과거의 군대는 개인적인 시간을 안 주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레벨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신금호 성악가가 꼭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유용원 선배님 말씀대로 저는 군대에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인생을 바꾸다니 어떤 말씀이에요? 군대는 그냥 힘든 곳 아닌가요? 민서가 의아한 듯이 신금호 성악가에게 질문한다. 예, 저는 정말 군대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군복무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성악가 신금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왕립음악원 대학원 오페라 석사를 받았다. 2000년 예 크로니스 오페라 콩쿠르에서 1위를 한 후 2001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데뷔하여 2010년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오페라 가수이자 오페라 연출가이다.
그런데 성악가님의 이력을 보면 군대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후 음악대학 성악과에 진학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해서 심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정말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실기 점수는 항상 최하점을 맴돌았고요. 한 번은 전공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가 2학년 2학기 거의 끝 무렵인데 시리에 빠져 휴학을 했고 곧 군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군대는 끌려가는 데예요. 저도 얼마나 가기 싫었는데요. 고생은 얼마나 하고. 아휴. 신금호 성악가가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모두 힘들 때지요. 그럴 때 훈련 중 10분 휴식이 얼마나 꿀 같습니까? 그때 훈련 조교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금호! 예, 훈병 신금호. 자네 성악가 출신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노래 일발 장전. 예? 안 들려? 노래 일발 장전. 그때 정말 캄캄했습니다. 반주도 없고 무대도 없고 청중을 시커멓고 지친 수백 명의 남자. 오페라와 성악에 관심이 없을 듯한 그들에게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야, 빨리 안 해? 예, 노래 일발 장전. 사람들이 오페라 중에서 알 것 같은 오 솔레미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어지는 침묵. 하지만 순간 엄청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물이 났어요. 내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구나.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다들 힘들었을 텐데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니 감동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감동받은 건 오히려 저 자신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고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전우들의 박수에 자신감을 찾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성악가이다. 멋집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체력이 감당이 되나요? 아니요. 정말 신이 났어요. 내 노래가 먹히고 있고 내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시간을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 박괴가 희생정신인데 신성악가님이 희생해도 행복하다고 하시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어땠나요? 훈련소에서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요? 유영원 논설위원이 신성악가의 이야기에 빠져든 듯 질문하기 시작했다. 예, 선배님. 제가 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곳은 포병대였습니다. 아니, 설마 대포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 불렀다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민서의 유머에 모두가 웃자 신성악가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자대 배치 후에 통상적으로 있는 대대장 면담을 봤는데 제 전공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입니다 했더니 대대장님이 군에서는 자투리 시간이 많으니 전공을 잘 살릴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공을 살린다고요? 민서가 다시 묻자 유영원 논설위원이 나서서 알려준다. 요즘 군에서는 본인의 희망, 특기를 반영해서 배치하고 있어요. 특기병의 경우는 입대 초기부터 전공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 어학 등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모두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높일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군이라는 곳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는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군대를 한자로 쓰면 군사군, 무리대인데 요즘에는 지휘관들이 군사군에 큰 대자를 써서 대학에서 배우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동료 중에 진중문고에서 자신이 필요한 책을 열심히 읽으며 자기계발하는 친구들도 있었네요. 제가 역시 부족한 거였어요. 민서가 자신을 또 책망하자 서 교수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는 지원을 한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일과 시간이 빠듯했을 텐데 어떻게 노래 연습을 하나요? 장소는 어떻게 하시고? 일과 후 자유시간을 이용하고 주말 자유시간에 주로 연습했습니다. 장소는 부대에 강당이 비어있을 때 이용했는데 넓어서 쩌렁쩌렁 울리는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그렇게 애타게 연습을 하고 또 부대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달라지는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목소리도 트이고 자세도 바뀌더라고요. 군대에 2년 동안 거의 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제대할 때 되니까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1만 시간에는 부족했지만 나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그래서 학교에 복학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실기를 만점 받은 거죠.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실기 실력을 통해 영국으로의 유학길도 열린 거예요. 정말 군대가 인생을 바꾸었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나네요. 그리고 현재처럼 멋진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요. 민서가 이해한 듯이 감탄하자 윤영원 논설위원이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준다. 국방부에서는 젊음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젊은들이 군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악가님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정부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문에서 자신의 노력을 더해 희생을 보람으로 바꿔놓은 아주 좋은 경우네요. 이런 분이 또 군인들을 위해 좋은 콘서트를 준비하신다니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군 생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자 최전방 근무 군인을 위한 오페라 콘서트에 대한 논의는 회의 시간 내내 한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다음 약속을 기약한 후 회의를 마치고 서 교수와 민서는 학교로 향했다. 8. 학교로 가는 전철 안에서 이른 퇴근과 겹친 탓인지 지하철 4호선은 약간 붐볐다. 마침 자리가 나서 둘이 앉아가는 길에 다음 역에서 탄 노년의 부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운 것 중에 오영호 코트라 사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면 그냥 목숨을 희생하고 재산을 희생하는 등 아주 큰 것만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군 복무 자체도 희생이고 여기에 더해 다른 일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배려지. 희생이 곧 배려네요. 희생과 배려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민서 자네 벌써 생활 철학자가 다 되었는걸? 생활 속의 배려를 생각해보면 아무 재산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 베풀 것이 7가지가 있지. 무죄칠시가 바로 그것이야. 재산이 없어도 늘 베풀고 희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7가지가 무엇인지요? 무죄칠시는 잡부 장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석가를 찾아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하소연하자 석가는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늘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신은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것이 없다고 말하자 석가는 그에게 무죄칠시, 즉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말씀해 주신다. 무죄칠시의 7가지를 쉽게 외우려면 우리 얼굴에서부터 몸까지를 떠올리며 머리 꼭대기서부터 내려와 보면 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눈이지.
무제칠 씨의 첫째인 눈으로 베푸는 안 씨는 사람을 만날 때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호의적인 눈길을 주는 것이다. 사납게 째려보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늘 부드러운 눈길로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만큼 좋은 베품이 없는 것이다. 지금을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극복해야 할 경쟁사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첫눈에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날카롭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눈빛은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심어주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세상을 힘들고 각박하게 만드는 것이야.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시가 되는 것이네요.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베품이 된다니 정말 쉽게 베풀 수 있겠네요. 둘째, 눈에서 내려오면 만나는 것은 입이다. 입은 언시, 즉 말로 베푸는 것을 말한다. 따뜻하고 온화한 말,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우리는 늘 험악한 말들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심하게 말하는 친구들, 악플 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험악한 말이나 가시돋친 말들이 언쟁과 분쟁을 가져오는 듯해요. 셋째는 얼굴 전체를 베푸는 화한시이다. 화한이니 온화한 얼굴을 의미한다.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남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가를 생각해봐.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싸우는 표정이라고 하잖아. 성난 표정과 무심한 표정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서로 간에 말없는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지. 하지만 얼굴에 화기애애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가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베품이 되는 것이지. 네, 늘 온화하고 인자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렇게만 서로를 바라봐주면 세상이 참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넷째는 얼굴을 지나 심장까지 내려와서 베푸는 심시이다. 따뜻한 마음만큼 배려와 베품에 중요한 것이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베품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다섯째는 찰시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눈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늘 남의 어려움을 살펴 헤아려 준다면 정말 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섯째는 신시이다. 즉, 자신의 몸을 사용해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봉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한 자세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알고 몸으로 남을 돕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몸으로 베푸는 신시이다. 마지막 7번째는 좌시이니 앉을 자리나 누울 방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방금 민서군이 어르신께 지하철의 자리를 양보했지? 바로 그것이 좌시이지. 그러고 보면 자네도 늘 베풀고 사는 좋은 학생이야. 교수님, 제가 정말 좌시는 많이 했어요. 버스나 전철에서 서 있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렇지. 늘 사람은 베풀 수 있지. 아까도 말했듯이 재산이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배려와 베품이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서 교수는 김민서를 이제야 흐뭇하게 바라본다. 안시, 화안시의 순간이다. 학교역에 도착하자 전철문을 나서면서 민서가 갑자기 서 교수에게 묻는다. 교수님, 그런데 내일은 어디 가세요? 아니, 내일도 따라 나서려고? 네,
내일도 배워야죠. 우리가 나흘 동안 배운 것이 뭐였지? 첫째 날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는 절기였고요. 둘째 날은 겸손을 배운 겸기였습니다. 셋째, 넷째 날이 안동과 코트라에서 배운 희생정신 박괴입니다. 그렇지? 다 배웠네. 예? 그 세 가지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수신, 즉 마음과 행실을 닦는 방법이야. 이제 하산해도 돼. 교수님,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수신은 정말 몸에 배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라. 그래. 그럼 내일 초대장은 없지만 헤이리 음악회에 가보도록 하자. 대학 원장님도 오시니 잘 배웠다고 인사도 드릴 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세 가지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봐. 내일도 대학 원장님 모시고 가야 하니 오후 3시쯤에 올림픽공원 앞에서 보도록 하자.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9. 희생 워크숍 시트 3-1 내가 조직, 회사를 위해 쉽게 희생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3-2 내가 조직, 회사를 위해 어렵지만 가치 있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3-3 내가 쉽게 배려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3-4 내 주위에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정리해보자. 3-5 앞으로 할 수 있는 희생과 배려의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자.